30년간 공장에서 일하며 모은 돈으로 아들에게 신림동 32평 아파트를 사줬습니다. 아들 동민이가 취직하고 3년째 자기 힘으로는 집 한 채 마련하기 힘들다며 어깨를 떨구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퇴직금에다 적금을 털고 보험까지 해약해서 겨우 마련한 돈이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주방과 안방까지 새로 해주면서 본인은 월세 단칸방으로 들어갔지만 아들 얼굴에 핀 웃음만 봐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평생 공장에서 일하며 허리가 굽어진 것도 손끝이 까맣게 물든 것도 이런 날을 위한 것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동민이가 은행원과 선을 보더니 결혼한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제가 드디어 좋은 사람 만났어요. 그래. 어떤 사람인데? 은행에서 일하고 아주 예뻐요. 이번 주말에 인사드리러 올게요. 아버지가 해주신 집에서 같이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려, 잘 됐구나. 언제 올지 말해주면 내가 맛있는 거라도 준비해 놓을게. 아버지, 간단하게 하시면 돼요. 제가 지연이한테 아버지 얘기 많이 했거든요. 검소하시고 소탈하신 분이라고요. 처음 지연을 만났을 때는 참 똑똑하고 예의 바른 며느리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말투도 공손하고 시아버지 앞이라고 조신한 척 연기하는 것도 아닌 진심으로 따뜻해 보이는 눈빛이었습니다. 아버님, 앞으로 제가 효도하겠습니다. 동민 오빠랑 잘 살면서 아버님 자주 찾아뵙고 맛있는 것도 해드리고 싶어요. 그 말에 얼마나 흐뭇했는지 모릅니다. 혼자 된 지 오래라 쓸쓸했는데 이제 딸도 생기는구나 싶어서요. 결혼식 날 동민이가 신부 손을 잡고 들어올 때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제 우리 아들도 제 가정을 꾸리는구나 싶어서요. 평생 고생만 했던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하객들이 축하한다고 인사할 때마다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신랑 아버지라고 하니 왠지 당당하고 자랑스러웠거든요. 우리 동민이 장가 가는 걸 보니 이제 여한이 없네.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몰랐죠. 제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이 시작될 줄은요. 결혼식이 끝나고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지연의 태도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신혼이라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졌죠. 이렇게 제 인생이 뒤틀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동민이한테 집을 사준 게 화근이었나 봅니다. 결혼 한 달 만에 지연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마주친 그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버님, 앞으로는 미리 연락하고 오세요. 그래, 미안하구나. 지나가다 들른 거라.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오셨으면 해요. 저희 신혼이라 둘만의 시간이 필요해서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단칸방으로 돌아가는 길이 왜 그리 멀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며칠 후에는 마트에서 장을 받들렀다가 더 서운한 일을 겪었습니다. 아버님, 저희 집에 장 받아주시는 거 부담스러워요. 저희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이왕 산 거. 죄송하지만 받을 수 없어요. 앞으로는 이러지 마세요. 동민이는 옆에서 입만 다물고 있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자 지연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친정 먼저 가기로 했어요. 그래도 아침이라도. 작년엔 시댁 먼저 갔잖아요. 올해는 친정이에요.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동민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너희가 이러는 게 서운하구나. 지연이가 예민해서 그래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래, 알았다. 설날 아침 혼자 떡국을 끓였습니다. 딱히 먹고 싶지는 않았지만 하루 종일 굶을 수는 없어서였죠. 그러고 보니 결혼식 때 지연이가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버님, 앞으로 제가 효도하겠습니다. 그 말을 진심으로 믿었던 제가 우스워졌습니다. 아들이 사는 아파트 단지 앞을 지날 때마다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혹시라도 마주칠까봐 피하게 되더군요.
동민이는 이제 전화도 잘 받지 않았습니다. 받아도 지연이가 라는 말뿐이었죠. 아버지가 너무 자주 오시니까 지연이가 스트레스 받아요. 지연이가 예민한 시기라서 지연이도 나름 적응하느라 힘들어요. 매번 지연이. 내 아들이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점점 방문 간격이 벌어졌습니다. 한 달이 2달 되더니 2달이 3달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들 얼굴도 기억이 가물가물해질 지경이었습니다. 단칸방 천장을 바라보다 잠이 들면 꿈에서라도 아들을 만날 수 있을까 했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도 아들은 등을 돌리고 서 있었습니다. 추석이 다가올 때였습니다. 아들 내외가 이번에는 찾아올까 기대했지만 역시나였습니다. 아버님, 이번에는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왜? 명절인데. 우리 집이 좁아서요. 친정 부모님도 오시고, 이모들도 오시고, 말끝을 흐리는 지연의 말투가 깔보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내가 사준 집에서 나를 내쫓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민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역시나 지연이가 예민해서란 말뿐이었습니다. 듣기도 지겨운 말이었습니다. 명절 전날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지연이를 마주쳤습니다. 친구들과 있던 지연이는 저를 보고도 모른 척 지나갔습니다. 어머, 저기 너희 시아버지 아니야? 조용히 해. 못 본 척해. 귓가에 들리는 대화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장바구니에 담았던 과일을 도로 꺼내놓고 그대로 나왔습니다. 아들 녀석 어릴 적 생각이 났습니다. 공장에서 야근하고 돌아와도 아빠만 보면 방긋 웃던 모습, 중학교 졸업식 때 달려와 안기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힘들어도 아들 생각하면 어깨가 펴졌지요. 고등학교 입학하고 처음 교복 입던 날, 대학 합격하고 좋아하던 날, 첫 직장 구했다고 자랑하던 날. 이제는 그 모든 게 꿈만 같습니다. 명절날 아침 혼자 끓인 라면을 먹었습니다. 명절날 아침부터 라면이라니 우스운 노릇입니다. 시장에 나가보니 사람들이 반찬거리를 사들고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구경만 했습니다. 이제는 명절 음식을 해도 먹을 사람이 없으니까요. 며칠 뒤 아들 내외가 사는 아파트 근처를 지나다가 지연이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너무 촌스러워서 큰일이야. 옷차림부터가. 웃음소리가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밤 소주를 한 병 더 마셨습니다. 취기가 오르자 서러움이 북받쳤습니다. 내가 평생 공장에서 일한 게 그리 부끄러운 일입니까? 아들 잘 되라고 아들 공부시키려고 했던 건데. 어느 날 아침부터 찾아간 게 실수였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현관에서 들리는 웃음소리에 멈칫했습니다. 지연이 친정 어머니가 와 있었습니다. 아이고, 사돈은 또 무슨 일로 오셨대요? 연락도 없이 갑자기. 지나가다가요. 참나, 언제까지 이러고 사실 건지. 우리 지연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데요. 이제 좀 그만하시죠? 지연 어머니의 말투가 날카로웠습니다. 엄마, 제가 말할게요. 지연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버님,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려요? 미리 연락도 없이 오시면 안 된다고요. 이게 몇 번째예요? 진짜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살기 바빠 죽겠는데 자꾸 이러시면 어떡해요? 이 집은 내가. 아이고, 또 시작하시네. 집 사주신 거 평생 들먹이실 거예요? 그럼 돈 드릴 테니까 도로 가져가시든가요. 어휴, 진짜 아버님 때문에 오빠도 매일 스트레스 받아서 힘들다고 하잖아요. 뭐라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버님 요즘 우리 동네 돌아다니시는 거 다 봤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그게? 동네 사람들이 다 쑥덕거린다고요. 아버님 같이 허름하게 입고 다니시는 분이. 내 모습이 어떤데? 아휴, 말하기도 뭐해서. 아버님 그 허름한 옷차림이랑 그 머리. 지연 어머니가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참나, 우리 지연이가 얼마나 체면 차리면서 사는데.
은행에서 일하는 애가 시아버지 때문에 쪽팔려 죽겠대요. 이제 좀 알아서 하시죠? 딸내미 인생 망치게 생겼네. 속에서 불이 치밀었습니다. 이봐요. 내가 평생 공장에서 일해서 옷차림이 초라한 게 그렇게 부끄러운 거요? 그 돈으로 이 집을 사준 건데 아유, 시끄러워 죽겠네. 돈 몇 푼 가지고 우리 집에서 저축한 돈이 그것보다 더 많거든요? 헛소리 말고 어서 가보세요. 지연이가 코웃음을 치며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잠깐만, 동민이는 오빠요? 아유, 오빠는 출장이래요. 아버님 볼 면목이 없어서 일부러 피한다니까? 이제 알아들으셨어요? 그만 가시죠. 현관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데 위층에서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 진짜 미치겠어요. 시아버지, 그 꼴값 좀 봐요. 진짜 숨도 못 쉬겠네. 아이고, 그러겐 내가 그랬지? 집안이 영 별로라고 했잖아. 공장에서 일한다길래 영 아니라고 했잖아. 은행 가면 얼마나 좋은 사람 많은데. 엄마, 그냥 이혼하고 싶어요. 오빠도 찌질하고 시아버지는 저렇고. 내가 뭐 한다고 이런 집안에. 아이고, 내 딸. 엄마가 어떻게든 해결해 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소주를 한 병 땄습니다. 한 잔, 두 잔. 술이 들어갈수록 가슴속 울분이 차올랐습니다.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동민이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집에 가셨다면서요. 너는 출장이라며? 그게 회사에서 바빠서. 이제 아버지한테 거짓말까지 하는구나. 아버지, 지연이가 많이 힘들어해서 그래요. 아버지가 자꾸 불쑥 찾아오시고 동네에서 서성이시고 좀 그만해 주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술에 취해 방바닥에 누웠습니다. 천장이 빙빙 돌았습니다. 문득 작년에 박 사장이 이 집을 탐냈다던 얘기가 떠올랐습니다.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날 밤 오랜 친구 박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박 사장. 형님,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너 작년에 우리 동민이 집 탐냈잖아. 아, 네. 그 위치가 영 괜찮아서요. 근데 왜요? 시세보다 1억 깎아줄 테니 지금 당장 계약하자. 보증금 5천이라도 먼저 주고. 진짜요? 형님, 잘 됐네. 얼마 전에 공장 하나 처분해서 돈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왜? 너한테는 말해도 되겠지. 동민이 마누라가 아주 개판이야. 아, 지연이요? 그 여자 소문 안 좋던데. 은행 다닌다고 잘난 척하고 다닌다고. 너도 알아? 동네 사람들이 다 그래요. 시아버지한테 쌍욕한다는 소리도 있고. 그래서 말인데. 알겠습니다, 형님. 지금 바로 중개사무소 가죠. 그 집 가지고 싶었는데 형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니. 근데 박 사장, 부탁이 하나 있어. 말씀하세요. 나중에 그 자식들 나가라고 할 때 좀 세게 해줘. 내가 직접 하면 아무래도. 맡겨만 주세요. 제가 그동안 봤는데 버르장머리하고는 아주 혼 좀 나봐야 돼요. 그 둘이. 고맙다. 형님, 이런 날 술 한잔 해야죠. 제가 지금 달려갈게요. 그래, 계약하고 바로 마시자. 알겠습니다. 지금 갈게요. 전화를 끊고 소주를 한 잔 더 따랐습니다. 이제 시작이다가 생각하니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박 사장이 와서 중개사무소에서 가계약을 마쳤습니다. 자, 이제 다 됐습니다. 중개인이 계약서를 건넸을 때 동민 부부가 불이 나게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박 사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버르장머리 없는 자식들, 꼴값 좀 봐라. 지아버지 시아버지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더니 이제 와서는 무릎까지 꿇고 내가 다 봤어. 니들이 동네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은행 다닌다고 잘난 척은
시아버지는 쓰레기 취급하고 아주 가관이더라고. 이제 이 집은 내 거야. 3일 안에 당장 꺼져. 눈앞에서 사라져. 박 사장님, 제발. 입 닥쳐. 너희가 형님한테 어떻게 했는지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 은행 다닌다고 꼬리치고 시아버지는 무시하고 내가 이 동네 소식통이 많아. 그 입으로 무슨 말을 하겠다고. 내가 봐도 아주 악랄했어. 이제 와서 무슨. 지연이가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아버님,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만. 아이고, 진작 그럴 것이지. 이제 와서 너희 둘 다 집에서 나가. 안 나가면 내가 직접 짐 다 끌어내릴 거야. 박 사장님, 짐 정리할 시간 3일 줄 테니까 깔끔하게 나가라. 안 그러면 법대로 하는 수밖에. 동민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이제 와서 무릎 꿇지 마. 내가 너희 아버지도 아니고. 어서 나가. 그날 저녁 박 사장과 한잔하며 이야기했습니다. 형님, 걱정 마세요. 제가 내일부터 매일 가서 감시할게요. 저런 것들은 매정하게 해야 돼요. 나이 먹은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고 세상에 이런 짓거리를 하고도 잘 먹고 잘 살았다니까요. 지연이 그 여자 은행 가서도 얼마나 허세 부리고 다녔는지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거 제가 다 들었어요. 시아버지는 촌스럽다느니 창피하다느니 아주 악랄해요. 고맙다, 박 사장. 아유, 형님. 제가 고마워해야죠. 이런 좋은 자리에 집을.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중개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3억으로 매물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신당동의 18평 아파트라고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 급매물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서둘러 나섰습니다. 큰 결정이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아침 일찍 집을 보러 갔습니다. 20년 된 아파트였지만 관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햇살이 잘 들어오는 남향이었고 지하철역도 걸어서 5분 거리였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새로 설치했다고 했습니다. 베란다는 넓어서 텃밭도 가꿀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작은 화분들을 놓고 상추도 기르고 토마토도 심을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중개인이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아파트가 조금 오래됐지만 관리가 잘 돼 있어요. 주도배관도 다 교체했고 단지 내 시설도 깨끗합니다. 주변 시설도 좋아요. 시장도 가깝고 공원도 있어서 산책하기도 좋죠? 그 자리에서 계약했습니다. 나머지 돈은 반은 적금에 넣고 반은 여행자금으로 챙겼습니다. 통장을 정리하면서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제 시간을 가질 수 있겠다는. 아들 생각으로 보내던 시간들을 이제는 저를 위해 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틀 뒤 박 사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동민 부부가 결국 관악구 쪽 월세방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지연이가 은행에서 대출을 알아봤지만 안 됐다고 하더군요. 신용등급도 낮고 소득 증빙도 안 된다고 했답니다. 통장이 텅 비어 있었나 봅니다. 그동안 허세 부리느라 돈을 다 써버린 모양입니다. 백화점 명품관에서 쇼핑하고 비싼 레스토랑 다니느라 저금은 하나도 못했다고 합니다. 월세 40만 원짜리 반지하를 구했다고 하니 가슴 한켠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짐을 빼는 날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허름한 용달차에 짐을 싸들고 가는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한때는 고급 수입차를 타고 다니더니 이제는 중고 가구 몇 개를 싣고 가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더는 제 마음을 흔들지 않았습니다. 뒤돌아서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하는 날 베란다에 제일 먼저 화분 하나를 놓았습니다. 햇살 잘 드는 자리였습니다. 앞으로는 제 인생의 봄을 가꾸어 보려 합니다. 제가 심은 꽃으로 제 마음을 채우려 합니다.
동민이가 매일같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루에 대통씩 오는 문자들. 읽지 않고 지웠습니다. 이제는 그런 말이 의미 없어 보였습니다. 한때는 그 문자 하나에 가슴 아파하고 밤잠을 설쳤는데 이제는 그저 스팸 문자 같았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좋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베란다에서 커피 한 잔하고 동네 한 바퀴 산책하는 것.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됩니다. 허름한 운동복 차림으로 공원을 걸어도 시장에서 반찬거리를 고르며 이야기를 나눠도 좋았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이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허름한 옷차림을 지적하는 사람도 촌스럽다고 수군거리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시장 아주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공원에서 만난 노인들과 바둑을 두면서 소소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한 달 만에 지연이 친구를 마주쳤다고 합니다. 반지하에서 사는 게 힘들다고 습기 찬 방에서 곰팡이 냄새 맡으며 산다고 투덜거리더랍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립니다. 이제야 진정한 제 삶을 찾은 것 같습니다. 아침 햇살에 커피 향 배어나는 베란다에서 저만의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 달 후 비 오는 아침이었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을 때 문 밖에는 지연의 부모가 우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한 달 사이 많이 초췌해진 모습이었습니다. 명품 가방도 화려한 옷차림도 없었습니다. 아이고, 사돈.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이제는 낯선 사람을 대하듯 담담했습니다. 한때는 사돈이라 부르며 웃던 사이였는데 지금은 그저 불편한 방문객일 뿐입니다. 우리 지연이가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매일 밤 울면서 후회한다고. 그건 제가 알 일이 아닙니다. 현관문을 닫으려는데 지연 어머니가 발을 걸었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고상한 척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제발. 우리 딸이 반지하에서 살면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세요? 습기 차고 곰팡이 핀 방에서 밤마다 울고. 사돈. 한 번만 봐주세요. 이제는 남이니까요. 돌아가시죠. 한 달 전만 해도 당당하게 저를 무시하던 사람이 이제는 이렇게 달라졌다고 생각하니 씁쓸했습니다. 문을 닫고 들어와 박 사장이 어제 준 파인애플을 썰었습니다. 형님, 이거 제주도에서 공수한 거예요. 달달한 게 최고예요. 걔들은 반지하에 산다고 엄청 난리라던데. 어제 박 사장이 들고 온 파인애플이었습니다. 달콤한 과즙이 혀끝에 감기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이런 날이면 동민이가 우산을 가져갔는지 걱정됐을 텐데 이제는 그런 마음도 들지 않습니다. 지연 부모는 한참을 더 서성이다 돌아갔습니다. 며칠 전 박 사장에게 들은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형님, 지연이 그 여자 요즘 은행에서도 꼴이 말이 아니래요. 반지하 산다고 직원들이 수군거리고 전에는 명품 가방 들고 다니더니 이제는 낡은 가방 메고 다닌대요. 자업자득이지 뭐. 달콤한 파인애플을 한 조각 더 집어들었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단맛이 오늘따라 더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지연 부모가 왔다 간 후로 동민이 또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아버지 제발. 이런 내용이겠죠. 읽지 않고 지웠습니다. 비 오는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한 잔 더 내렸습니다. 한때는 아들 며느리와 사돈이라고 부르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남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비가 그치면 동네 산책이나 다녀와야겠습니다. 요즘은 혼자 걷는 산책길이 참 좋습니다. 동민이 찾아온 건 비가 오는 저녁이었습니다. 초인종도 없이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문 좀 열어주세요. 무슨 일이냐? 지연이가 이혼하자고 합니다. 더 이상 반지하에서 못 살겠대요. 회사에서도 창피하고 친구들한테도 창피하대요. 제가 무능하다고.
돈 없는 남자랑은 더 이상 못 살겠다고. 그래서 아버지, 제가 많이 잘못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 마음도 몰라주고 지연이 편만 들고 이제 와서 이러는 게 참 죄송합니다. 근데 아버지, 저 이제 어떡하죠? 너희 일이니 알아서 해라. 아버지, 제발 이것만은. 이혼만은. 아버지가 한 번만 장인 장모님하고 얘기를. 이제 와서 아버지 찾아. 네가 그렇게 무시하던 아버지가 이제 피어해졌나 보구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 마음을 이제야 알겠어요. 지연이가 저한테 하는 걸 보니 아버지한테 제가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너희 둘이서 알아서 해. 나한테 오지 마라. 비에 젖은 동민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울더니 결국 천천히 등을 돌려 돌아갔습니다. 모든 감정이 복잡하게 얽힌 모습이었지만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그의 뒷모습은 왠지 모르게 초라하고 무기력해 보였지만 이미 제 마음은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닿아 있었습니다. 흔들림 없이 단단하게 닫힌 마음은 어떤 말로도 어떤 행동으로도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 박 사장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연이가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다고 말해주었습니다. 함께 사는 게 어려웠던 걸까요? 이제 동민이는 고시원으로 거처를 옮겼다고도 하더군요. 더 이상 월세조차 내지 못하는 처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예전에 그 당당하고 거만한 모습은 어디로 갔을까요? 삶이란 게 이토록 예측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잘난 척하며 자신만만했던 사람이 결국 이 지경에 이르다니요. 저녁을 먹고 머리를 식힐 겸 산책을 나섰습니다. 가을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와 온몸을 감싸주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자연스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동민에 대한 미움도 없고 서운한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오래전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저 먼 산 바라보듯 완전히 남의 일이 된 것처럼 마음에서 멀어진 듯 했습니다. 산책을 하며 스스로를 돌아보니 이 모든 일들이 자연스레 정리가 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인생이란 결국 한치 앞도 모르는 여정 같은 것 아닐까요? 과거에는 참 얄미웠던 일들이 이제는 그저 흐릿한 기억으로 자리 잡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밤은 깊어갔습니다. 산악회에 가입한 건 가을이 막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우연히 동네 게시판에서 산악회 모집 공고를 보았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이제는 제 시간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이면 동네 사람들과 인근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숨이 차고 힘들었지만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점점 체력이 좋아졌습니다. 등산화도 사고 등산복도 새로 장만했습니다. 산악회 회원들은 모두 따뜻했습니다. 삶의 무게를 아는 사람들이었나 봅니다. 서로의 사정을 묻지도 않고 과거를 캐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산을 오르며 서로를 배려했습니다. 그곳에서 황 여사를 만났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살았다는 그녀도 저처럼 산에서 위로를 찾았나 봅니다. 나이도 비슷하고 처지도 비슷했습니다. 등산로에서 자주 마주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서로의 사연을 들으며 많이 공감했습니다. 황 여사도 자식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가을 산의 단풍이 절정일 때 산악회에서 설악산 단체 산행을 갔습니다. 새벽부터 출발한 버스 안에서 황 여사와 나란히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시골 풍경이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정상에 올라 도시락을 까먹으며 단풍을 구경했습니다. 황 여사가 싸온 김밥을 나눠주었고 저는 제가 준비한 과일을 건넸습니다. 문득 이런 게 행복이구나 싶었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발목을 살짝 삐끗했는데 황 여사가 먼저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습니다. 평생을 공장에서 일하며 잊고 지냈던 감정이 슬며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말마다 산행을 다니다 보니 얼굴에 홍조가 돌고 건강해졌다고들 했습니다. 더 이상 우울한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아들 생각도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가끔은 산행 후에 황 여사와 찻집에 들르기도 했습니다.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수다를 떨다 보면 어느새 해가 저물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자 산악회에서 철쭉제 준비위원회를 꾸렸습니다. 황 여사와 함께 위원으로 뽑혔죠. 봄이 기다려지는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매주 모임을 하면서 봄 축제를 준비했습니다. 서로의 집도 가까워 때론 저녁을 같이 먹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혼 소식은 박 사장을 통해 들었습니다. 결국 법원에서 이혼 판결이 났다고 합니다. 지연은 위자료를 요구했지만 동민이가 빈털털이라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형님, 지연이가 위자료도 못 받았대요. 돈 없는 게 죄라고 직장도 그만뒀다던데 은행에서도 사람들 시선이 따가워서 못 있겠다고. 동민이는 결국 고시원에서도 힘들게 사나 봅니다. 박 사장 말로는 라면으로 끼니를 때운다고 하더군요. 지연은 친정으로 돌아갔다는데 거기서도 눈칫밥을 먹는다고 하더군요. 예전에 그토록 잘난 척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동민이가 제 친구들을 통해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중학교 동창, 공장 동료. 아는 사람은 다 접촉했나 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누군가를 통해 연락이 왔습니다. 민구 씨, 동민이가 많이 힘들어한대요. 이제 정신 차렸다고. 형님, 동민이 좀 봐주세요. 아버지 그리워하면서 매일 운다고. 아저씨, 동민이가 괴롭다고 하네요. 하나같이 동민이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어떤 말도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그토록 아끼던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그저 남일 같았습니다. 전화번호를 바꾸고 나니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귀찮은 전화도 마음 아픈 소식도 듣지 않아도 됐습니다. 황 여사와 찾은 동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단풍을 보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런 게 진정한 행복이구나 싶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니 어깨가 가벼워졌습니다. 박 사장과의 술자리는 겨울이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동네 술집에서 소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형님, 이제 좀 편해지셨어요? 그래, 마음이 한결 가볍네. 아, 그리고 재미있는 얘기 들었어요. 지연이가 그동안 친정 부모한테 거짓말을 했더라고요. 시아버지가 매일 찾아와서 행패 부린다면서. 뭐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시아버지를 그렇게 해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거짓말까지. 박 사장의 말을 듣고 있자니 가슴 한편이 저려왔습니다. 제가 매일 찾아가 행패를 부렸다네요. 형님, 술 한 잔 더 할까요? 그래, 부어라. 그 여자 요즘은 더 볼품없어졌대요. 은행 그만두고 편의점에서 알바한다는 소리도 들리고. 소주잔을 비우며 생각했습니다. 제게 그토록 못되게 굴더니 이제는 이런 신세가 됐다니. 저번에 말했죠. 동민이 놈은 고시원에서 라면만 끓여 먹는다고. 그것도 자업자득이죠 뭐. 밤이 깊어갈수록 박 사장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술 기운이 오르자 더 많은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동민이 그 녀석 요즘 형님 아파트 주변에서 자주 보이던데. 제가 경비 아저씨한테 말해놨어요. 얼씬도 못하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찬바람이 매섭게 불었습니다. 술 기운이 확 올라왔습니다. 산악회에서의 시간들이 쌓여갔습니다. 처음엔 낯설었던 등산화도, 등산복도 이제는 제 몸의 일부가 된 것 같았습니다. 새벽녘 산행 준비를 하며 보는 하늘이 좋았습니다. 아직 어둑한 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올 때면
가슴 한켠이 설렜습니다. 버스 안에서 만나는 산악회 회원들의 얼굴도 정겹습니다. 서로의 사연을 묻지 않아도 이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황 여사와는 주말마다 산에 다녔습니다. 겨울산의 매서운 바람도 두 사람에겐 그리 차갑지 않았습니다. 김 선생님, 등산복이 참 잘 어울리세요. 산악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산을 오르다 보면 세상 근심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땀을 흘리며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갈 때면 그동안의 아픔도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정상에서 마시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의 여유도 좋았습니다. 때로는 도시락을 나눠 먹기도 하고 간식을 나눠 먹기도 했습니다. 하산길은 언제나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황 여사와 나란히 걸으며 나누는 이야기가 즐거웠습니다. 때로는 말없이 걸어도 편안했습니다. 눈 덮인 산을 내려오는데 동민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읽지 않고 지웠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이제는 완전히 괜찮아요. 황 여사가 내민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산악회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두 분 정말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김 선생님, 요즘 얼굴이 좋아지셨어요. 황 여사님도 많이 밝아지셨어요. 등산을 마치고 나누는 뒤풀이 시간도 즐거웠습니다. 막걸리 한 잔에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다 보면 어느새 해가 저물었습니다. 산행이 끝난 후에 발걸음은 항상 가벼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다음 주말이 기다려졌습니다. 봄이 오면 철쭉제도 같이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새로운 시작인 것 같았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산에는 진달래와 철쭉이 피어날 것입니다. 그때는 아마 더 많은 이야기가 피어날 것 같았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산악회와 함께하며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찾았습니다. 매주 산행을 가면서 건강도 좋아지고 표정도 밝아졌다고들 했습니다. 산을 오르내리며 땀을 흘릴 때마다 과거의 아픔도 조금씩 씻겨 내려갔습니다. 박 사장에게서 가끔 동민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고시원에서 나와 월세방으로 겨우 옮겼다고 했습니다. 작은 전자회사 생산직으로 일하면서 겨우 월세를 내는 신세라고 했습니다. 지인들 말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형님, 동민이 그 녀석 완전 폐인이 됐더라고요. 일도 대충대충하고 월급날이면 술만 마신대요. 상사한테 맨날 깨지고 동료들하고도 잘 못 어울린다고. 어느 날은 동민이가 회사에서 쫓겨날 뻔했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술에 취해 출근했다가 기계를 망가뜨렸다고 했습니다. 그나마 반장님이 불쌍히 여겨 한 번만 봐준다고 했답니다. 회사에서도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관리자들이 동민이를 꺼려한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일도 제대로 못하고 술 냄새를 풍기며 출근하는 날이 잦아져서라고 했습니다. 지연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중소기업 과장이라고 하더군요. 한때는 잘난 척하며 시아버지를 무시하던 그녀가 이제는 더 나이 많은 이혼남을 만난다고 했습니다. 그마저도 결혼은 힘들 거라고들 했습니다. 그 남자도 지연이 성격 알고 나서 멀어진다더라고요. 한번 결혼 실패한 여자라고 집에서도 반대가 심하대요. 게다가 나이도 있고. 박 사장의 말에 따르면 지연이 부모도 많이 힘들어한다고 했습니다. 딸내미가 이혼한 것도 속상한데 재혼도 쉽지 않아 보인다며 한숨만 쉰다고 했습니다. 반면 제 삶은 나날이 풍성해졌습니다. 황 여사와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산행만으로는 부족해 제주도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제주의 봄바람은 달랐습니다. 올레길을 걸으며 나눈 이야기들, 바닷가에서 마주한 노을, 숙소 앞 카페에서 마신 커피. 모든 순간이 특별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평화로웠고 그동안의 아픔은 바닷바람에 씻겨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해변과 펜션에서 보낸 3일은 마치 꿈 같았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산책을 나가고 저녁이면 테라스에서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조용한 파도 소리를 들으며 서로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김 선생님, 이제는 정말 행복해요. 황 여사의 미소가 제주의 봄꽃보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마음이 제 삶을 꽃피우고 있었습니다. 깊은 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 모니터로 보니 동민이었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옷은 구겨져 있었고 며칠은 씻지 않은 듯 했습니다. 한때는 늘 깔끔하게 차려입고 다니던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거리의 불황자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아버지, 저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지연이랑 헤어지고 나서 매일 후회하고 있어요. 제가 그때 아버지 편을 들었어야 했는데. 밖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이런 날이면 아들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했을 텐데 이제는 그저 타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그의 모습이 낯설기만 했습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망했습니다. 전부 다 제 잘못입니다. 지연이한테 휘둘려서 아버지 마음도 몰라주고 그랬습니다. 이제 와서 이런 말 해봤자 소용없다는 거 알아요. 그래도 이렇게라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회사에서도 매일 깨지고 있어요. 과장님이 저보고 정신 좀 차리라고 합니다. 일도 제대로 못한다고 매일 혼나요. 월세도 2달째 밀렸는데 집주인이 이번 주까지 안 내면 나가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술만 마시면 아버지 생각납니다. 옛날에 아버지가 공장 다니시면서 허리 휘시던 거 기억나요. 그때 제가 효도한다고 약속드렸는데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죄송해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지연이는 이제 다른 남자 만난다고 합니다. 저보고는 무능하다고 하더군요. 돈 없는 남자랑은 더 이상 못 살겠다면서 떠나갔습니다. 그 여자 때문에 아버지까지 잃었는데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전에는 몰랐습니다. 아버지 마음이 어떤 건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제야 알겠습니다. 지연이가 저한테 하는 걸 보니까 제가 아버지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너무나 또렷이 기억납니다. 매일 밤 생각나서 잠도 못 자고 술만 마시고 있습니다. 소주병만 보면 생각납니다. 아버지가 퇴직금으로 집 사주시고 월세 단칸방으로 가신 거. 그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중에 효도하겠다고 큰 소리 쳤었죠.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전부 다 빈말이었어요. 그때 그 말이라도 지켰더라면 지금쯤은 달랐을까요? 이제 와서 이런 말 해도 소용없다는 거 잘 압니다. 그래도 죄송하다는 말씀은 꼭 드리고 싶었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 이번에는 진심으로 효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말씀 하나하나 다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저 진짜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갈 데도 없고 일자리도 잃을 것 같고 술만 마시면 아버지 생각나서 미치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천장만 보면서 울고 있어요. 아버지, 제발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이런 못난 아들 용서해 주세요. 제발 한 번만 더 믿어주세요. 이번엔 절대로 실망시켜 드리지 않겠습니다. 무릎 꿇고 빕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가 아버지한테 했던 모든 말과 행동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밤마다 술병 붙잡고 우는데 눈물도 안 납니다. 제가 이렇게 못난 놈이었다니 이제야 깨닫고 보니 너무 늦어버렸네요. 아버님께서 저한테 해주신 모든 걸 이제야 하나하나 기억해 봅니다. 공장에서 밤늦게까지 일하시면서도 제 학비 대주시고 제가 필요한 거 있다면 뭐든 해주시려 했던 거. 그런 아버지를 저는 한 번도 제대로 된 아들로 대해드리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취기 섞인 그의 목소리가 귀에 거슬렸습니다. 한때는 이런 모습에 마음이 아팠을 텐데 이제는 그저 귀찮기만 했습니다. 현관문 밖에서 들리는 그의 발소리조차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술 취한 아들의 중얼거림이 새벽 공기를 어지럽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문을 열어줬을지도 모릅니다. 술 취한 아들 이불 덮어주고 숙취의 소재라도 챙겨줬을 테지요. 따뜻한 국물이라도 끓여줬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마음도 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경비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사람 좀 내보내 주세요. 제 아들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아들이 아닙니다. 소란 피우면 경찰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창밖으로 경비원에게 끌려나가는 동민이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비틀거리며 저항도 해보았지만 결국 경비원의 손에 이끌려 나갔습니다. 한때는 늘 당당하게 걷던 뒷모습이었는데 이제는 그저 허망해 보였습니다. 비틀거리는 발걸음이 마치 취객의 그것과 다름없었습니다. 한때는 그토록 자랑스러웠던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그저 낯선 사람일 뿐입니다. 공장에서 일하며 허리가 굽어도 아들 생각하며 참았던 시간들, 그 모든 게 헛된 것이었나 싶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면서도 우리 동민이는 나처럼 살면 안 된다고 다짐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야근을 마치고 돌아와 자고 있는 아들의 얼굴을 볼 때면 그게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손끝이 까맣게 물들고 허리가 휘어도 괜찮았습니다. 아들만 잘 되면 그걸로 충분했으니까요. 퇴직금을 모두 털어 아파트를 사줄 때도 얼마나 기뻤습니까? 월세 단칸방으로 들어가면서도 아들이 잘 살 거란 생각에 행복했었는데 지하철을 타고 집을 구경 갔던 날 동민이의 밝은 표정이 아직도 선합니다. 그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지요. 비에 젖어 비틀거리며 사라지는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이구나. 더 이상의 미련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창가에 맺힌 빗방울 너머로 동민이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깜깜한 밤거리에 그의 모습이 녹아들 때까지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정말 남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도 아들도 아닌 그저 모르는 사람처럼. 그동안 아들이란 이름으로 짊어졌던 무게가 한순간에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30년을 공장에서 일하며 번 돈으로 사준 집. 그 집에서조차 쫓겨난 처지가 되더니 이제는 이렇게 술에 절어 찾아와 애원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세상 일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의 행복을 걱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의 불행에 마음 아파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저 모르는 사람의 일처럼, 남의 일처럼 살아가려 합니다. 창밖으로 내리는 빗줄기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때가 됐구나. 더 이상 누군가의 아버지가 아닌 저 자신으로 살아갈 시간입니다. 다음 날 아침 황 여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제 많이 힘드셨죠? 이제는 괜찮습니다. 우리 이번 주말에 등산 가요. 네, 그래요. 이제는 정말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아들이란 이름의 굴레에 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삶, 새로운 행복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산에서 만난 사람들, 특히 황 여사와 함께하는 시간들. 그것이 진정한 삶의 의미였나 봅니다. 며칠 뒤 박 사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기계가 크게 망가졌다는 소식을 전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설명하더군요. 동민이가 또다시 술에 취해 출근했다가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번 사고로 공장 내 주요 기계가 손상되었고 수리비만 수백만 원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장 장개세 심각한 언행을 하며 폭언을 퍼부었다는 이야기까지 이어졌습니다. 형님, 진짜 큰일 났습니다. 박 사장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동민이가 완전히 미쳐 날뛰더라고요. 해고 통보받고 그 자리에서 공장장한테 달려들었다네요. 결국 경찰까지 출동했답니다. 주위에서 말리려 했는데 그 상태로는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더군요. 사람 하나가 어떻게 저렇게 망가질 수 있는지 정말 안타까울 정도입니다. 박 사장의 말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그가 설명하는 사태의 심각성은 분명 이해가 갔고
과거의 저라면 이런 소식을 듣고 가슴이 찢어질 듯한 고통을 느꼈을 겁니다. 동민이가 잘못된 길을 걸을 때마다 저는 속이 상했고 그를 어떻게든 바로잡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감정이 무뎌지고 잔잔한 물결처럼 담담해졌습니다. 그의 불행한 소식을 들으며 마치 타인의 이야기를 듣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예전처럼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았고 그저 멀리서 그를 지켜보는 관찰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박 사장은 한참 동안 더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동민이가 얼마나 엉망진창이 되었는지 공장 근처에서 소란을 피우며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쳤다는 이야기까지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대?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풀려났대요. 공장장님이 처벌까지 원치 않는다고 하셔서. 그래도 이제 취업은 글렀죠. 이 바닥이 좁아서 소문이 다 퍼졌을 텐데 진짜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싶어요. 형님, 제가 보기에 동민이는 이제 완전히 폐인이 된 것 같습니다.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워낙 말을 듣지도 않고 더 이상 누가 그를 챙겨줄 여유도 없어요. 형님도 걱정되시겠지만 이제는 그냥 손 놓고 두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보니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창가에 고인 무릉덩이를 두드리는 소리가 경쾌하게 들렸습니다. 곧 있으면 산에 진달래가 필 텐데 이번 주말에는 황 여사와 함께 등산을 가기로 했습니다. 박 사장의 말에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어쩔 수 없네. 스스로 깨달아야 할 텐데 쉽지 않을 거야. 그 말은 제가 말했지만 제 자신을 향한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그동안 동민이가 어긋난 길을 갈 때마다 제가 느꼈던 책임감과 죄책감은 이제 더 이상 저를 억누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저의 손길에 닿을 수 없는 곳에 있었고 그의 삶은 그의 몫이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에도 박 사장이 전해준 동민이의 이야기가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마음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한때는 그의 잘못된 행동과 불행이 제 마음을 깊이 찔렀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가슴이 먹먹하고 숨이 막힐 듯 했던 순간들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미 했다는 확신이 있었고 그를 떠나보낸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삶이란 결국 각자의 몫이고 때로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서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불행은 이제 더 이상 저를 얽매지 않았습니다. 마치 드라마 속 인물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덤덤하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삶과 저의 삶은 이제 별개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고 저는 그저 그의 길이 조금 더 평탄해지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비록 동민이의 이야기는 마음 한구석에 가벼운 흔적을 남겼지만 그 흔적조차 바람에 날아가는 먼지처럼 희미해져 갔습니다. 이제 저는 제 삶을 살아가야 할 때였습니다. 그의 무너진 모습과 그로 인해 생긴 문제들은 더 이상 제가 해결해야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언젠가 자신의 길을 찾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황 여사와 통화를 했습니다. 김 선생님, 이번에는 도시락 제가 준비할게요. 제가 담근 김치도 넣어드릴게요. 황 여사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도 그녀의 미소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매주 함께하는 산행이 이제는 삶의 낙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제는 정말 바닥을 친 것 같네요. 황 여사의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곧 봄이 오겠죠. 산에 진달래도 필 텐데. 우리 이번엔 설악산 가보면 어떨까요? 좋죠. 이번엔 우리 사진 많이 찍어요. 황 여사의 목소리에는 늘 봄날 같은 따스함이 묻어났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으며 창가에 놓인 등산화를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아버지가 아닌 제 자신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은 이제 시작인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아침마다 베란다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하늘을 바라봅니다. 주말이면 산에 오르고 시장에서 장도 보고 동네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눕니다. 이제는 정말 행복한 것 같다고.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허름한 옷차림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봄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방울 사이로 새싹이 돋아날 것 같았습니다. 제 인생에도 이제 새로운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하는 거죠. 네, 저도 기대됩니다. 전화기 너머 황 여사의 웃음소리가 봄비처럼 포근했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제 모습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아픔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그저 앞으로 펼쳐질 날들이 기대될 뿐입니다. 황 여사의 목소리는 늘 봄날 같은 따스함이 묻어났습니다. 그 따뜻함은 저를 감싸며 마음의 구석구석을 밝히는 햇살 같았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창가에 놓인 등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작년 가을 처음으로 산악회에 가입하고 황 여사와 함께 산행을 다니기 시작한 후 구입했던 등산화였습니다. 새 것처럼 반짝이던 때는 이미 지나갔지만 그 사이 묻어난 흙과 스크래치들은 함께 걸어온 새로운 길을 추억하는 흔적 같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늘 누군가의 아버지로, 가장으로, 가족의 버팀목으로 살아왔습니다. 그 역할에 갇혀 살면서 정작 제 자신의 삶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조금씩 배우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한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저 자신으로 살아가는 법을. 아들과의 관계는 끝이 났습니다. 상처는 아물었고 남은 자리엔 새로운 시작을 향한 희미한 희망이 자리 잡았습니다. 끝이 난 것들은 끝난 채로 두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매주 산을 오르며 저는 제 자신이 몰랐던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허공을 가르며 맑게 들이쉬는 공기, 발 아래 펼쳐지는 풍경, 산 정상에서 느껴지는 성취감. 이 모든 것이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황 여사는 늘 도시락을 준비해왔고 정상에서 커피를 나누며 느긋하게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어느덧 가장 큰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베란다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하늘을 바라보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한때는 쳇바퀴처럼 돌던 공장 생활에 갇혀 이런 여유를 상상조차 못했었는데 이제는 제 삶을 누릴 시간이 생겼습니다. 주말이면 산에 오르고 장을 보고 동네 사람들과 안부를 묻는 일이 평범한 하루를 채우는 일상이 되었죠. 문득 허름한 옷차림을 하고도 당당히 시장을 누비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며 웃음이 나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누군가의 시선에 신경 쓰고 부끄러워했겠지만 이제는 그런 감정조차 무색해졌습니다.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촉촉하게 적신 흙 사이로 새싹이 돋아날 것만 같았습니다. 제 인생에도 드디어 새로운 봄이 오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이 순간이 진정으로 제 모습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아픔도 사람에 대한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앞으로 펼쳐질 날들만이 기대될 뿐이었습니다. 산행 준비를 하며 내일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른 아침에 만나 설악산으로 향할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마음이 설렜습니다. 황 여사가 싸주는 도시락도 기대가 되었고 정상에서 마실 따뜻한 커피 한 잔도 생각만으로도 입가에 미소를 머금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제는 제 삶의 소중한 한 부분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울 것을 생각하며 옷을 준비했습니다. 등산 가방에는 수건과 물병, 간단한 간식, 그리고 작은 카메라를 챙겼습니다. 정상에 오르면 찍을 사진들을 떠올리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렇게 설렘을 안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침이 오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루는 온전히 제 자신만을 위한 날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의 아버지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시작한 저는 이제 진정으로 자유롭습니다.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가 제 삶의 가장 빛나는 장이 될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빗방울이 새싹을 틔우듯 제 인생도 이제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